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네수엘라 침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서 의문점들이 드셨나 봐요. 의문점 5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의문점은 과연 트럼프가 석유 때문에 침공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가 대놓고 자기가 석유를 약탈하기 위해서 침공한 것처럼 막 표현을 했잖아요. 겉으로는 이제 마약 때문인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이제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 다 우리게 됐다 이런 네. 식으로 막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트럼프가 대놓고 그냥 석유 때문에 쳐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혹시 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이 석유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산유국 1위입니다. 원래 1위가 베네수엘라 아닌가요? 아, 그건 매장량. 매장량. 네, 매장량은 1위인데 네. 생산 시설도 낙후하고 그래가지고 생산량은 미국이 거의 1위인가요? 베네수엘라는 생산량이 매우 작아요. 거의 순위에 못 들어간 수준이고 지금 이제 산유국 그러니까 생산량으로는 미국이 1위인데 이 미국이 1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한 3위까지 떨어져 있었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였었는데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이 1위로 그냥 치수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 생산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 생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이런 데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수요는 적은데 생산은 뭐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좀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베네수엘라는 제재를 받고 있어가지고 석유를 이제 세계 시장에 많이 못 내놓고 있는데 미국 석유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생산 시설도 막 개량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생산 시설에서 막 석유 뽑아내가지고 그걸 세계 시장에 팔면 석유 생산량이 오히려 확대가 되면서 유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셰일가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는 기본적으로 이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 부도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약간 시큰둥한 상황이다 지금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한테 실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트럼프는 석유가 이제 우리께 됐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했을까라고 놓고 보면 이거는 미국인들한테 자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베네수엘라 석유를 우리가 가져온데 이게 우리께 됐대. 잘했네. 트럼프 역시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근데 실제로는 저게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될까 과연 이게 이제 좀 미스테리라는 거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베네수엘라가 그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가가지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제 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걸 그 정제를 해요. 정유 공장들이 다 미국에 있는 뭐 텍사스 이런 데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서부 텍사스 그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기름인데 이 두 개가 기름이 종류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건 경질류라고 해요. 서부 텍사스 중질류라고 우리 때는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을 잘못한 거고 사실은 경질류예요. 경질류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그 고급 초경질류라고 부르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중질류 중에서도 초중질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석유가 우리는 그냥 휘발유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액체처럼 줄줄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초중질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죽 같은 고체예요? 거예요. 고체? 예, 거의 고체에 가까운 죽처럼 막 끈적끈적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유 공장에서도 경질류랑 중질류는 정유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게 네. 시설이 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에서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중질류를 자기들이 캐와가지고 이 정제를 해왔는데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다 이제 몰아내고 다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석유 산업을. 네. 그러니까
이 정유 공장들이 이제 놀게 된 거죠. 네. 베네수엘라에서 거기는 원유가 좀 안 들어오니까.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질류랑 중질류는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 쓰임의 차이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이 몇 %씩 나오느냐 이런 게 좀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질류가 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중질류는 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 아스팔트 뭐 이런 피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뭐 벙커CU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네. 어쨌든 석유가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 미국한테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시고요. 주 목적은 아닐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진짜 속인 거네요. 저도 석유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와 관련은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베네수엘라 석유가 탐나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쓸 수는 있겠지만 네, 저 베네수엘라 석유를 딴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막고 싶은 게 더 핵심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 쿠바와 중국으로 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어디 이제 나온 데에서는 80%가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제재 때문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막 여기저기 수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비밀리에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기본은 중국으로 좀 많이 수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로도 많이 가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이 계속 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하다 보니까 쿠바로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쿠바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쿠바 경제에 대해서 별로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쿠바 경제가 거의 옛날에 왜 우리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쿠바 국민들이 막 굶주리고 있고 막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를 자기들이 장악하면서 쿠바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제시한 게 돌로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서방구,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메리카 대륙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석유도 중국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유조선 오지 마. 러시아 유조선 오지 마. 너네 여기에 시설 투자하지 마.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국과 러시아 자본을 다 밀어내고 미국이 완전히 차지하겠다. 이런 취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실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표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미국의 적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가 필요해서 쳐들어간 건 아니다. 네. 이 석유를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에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목표가 더 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자, 두 번째 의문점은 내부 협조자 이야기를 좀 해주시려고 하네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 이 작전이 수행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베네수엘라 안에 내부 협조자 있어가지고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전쟁을 하면 어느 나라든 내부 협조자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당장 검찰 개혁하려는데 갑자기 검찰의 목소리도 들어보자, 뭐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다 내부 협조자들 아닙니까? 네. 임진왜란 때도 심지어 그 일본 그 왜군들한테 길 안내해줬던 협조자들이 있었어요. 조선인들 중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전쟁이든 내부 협조자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내부 협조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 승리한 거다. 미국이 작전 성공한 거다라는 식으로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마두로 정권이 저만큼 취약했다. 네, 내부 협조자가 저렇게 바글바글하고 뭐 베네수엘라 군대가 완전히 돌아섰고 네. 그러니까 결국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 없었던 거 아니냐. 정통성 네. 없었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망할 정권이었다. 어차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거예요. 난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다 이 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통령도 그 협조자다. 저도 이거는 아직 정확한 근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몇 년 안에 드러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 나중에 네. 비밀 문건이 막 공개되면서 알려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부통령이 만약에 내부 협조자라면 미쳤다고 자기가 내부 협조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물론 부통령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것은 다 모든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강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네.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이제 강조되느냐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미군이 실제 어떤 식으로 작전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 나라의 금방 대통령이 들어가. 저렇게 순식간에 휘리릭 잡혀가지? 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였죠? 그 비슷하게 잡혀간 사람 있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파나마? 네, 파나마. 네. 파나마 노리에가. 네. 노리에가 잡혀갈 때만 해도 미국 해병대가 상륙해가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잡아갔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압도적으로 막 하긴 했지만 거기도 나름 이제 전투하고 사상자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군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아니 물론 다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은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가지고 바로 그냥 잡아왔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이제 순조롭게 된 것처럼 묘사가 됐을 뿐이지 미군이 상당히 치밀하게 작전을 펼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최소 4개월 전부터 CIA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동선을 파악해야 나중에 딱 연행할 때 바로 연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할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있었고 작전 당시에는 먼저 해킹을 통해 가지고 이 카라카스 수도의 전력 시설을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작전을 할 때 카라카스가 완전히 암흑이 돼버렸거든요.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 방공망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S-300이나 이런 이 방공 미사일 포대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해서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150대 정도로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헬리콥터 몇 대 가가지고 그냥 비행기 대통령만 잡아온 것처럼 비행기 한 대 떠가지고 미사일 막 10방 때리고 간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150대나 동원을 했고 어마어마하네요. 심지어는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러시아의 베네수엘라의 주요 군사 거점들을 다 공격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공항 같은데 비행기 못 뜨도록 하려고 공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초반에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 베네수엘라 군 지휘부를 공격을 해서 지휘 체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흔히 이제 C4I라고 해서 이 정보 이 수집하고 지휘 내리고 이런 부분들 다 마비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군이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경호원들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공격을 집중해서 피해는 경호원들이 피해가 이제 가장 컸죠. 초반에 알려진 걸로는 한 8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더 늘어났어요. 100명 이상 사망한 걸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사진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경호동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공격을 완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괴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서 작전을 편 거지 내부 협조자 있어가지고 그냥 순조롭게 헬기 타고 들어가서 사람만 잡아오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된 건 맞는데 그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맨패드라고 해서. 쏘자고 한 거. 맞습니다. 경호처 안에서. 그런 안전에서. 것들이 그 베네수엘라에 꽤 많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 4,000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걸 안 썼냐. 그래서 이제 내부 협조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얘기가 그런 게 4,000발이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도 수천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천 명을 다 그럼 매수했다는 얘기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지휘 체계 문제라든지 어떤 사연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짐작은 되고 대공 미사일을 아예 안 쓴 건 아닙니다. 발사하는 영상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반격을 하긴 했는데 실제 역부족이었군요.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보도도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의 무기가 너무 형편없이 낡고 낙후해가지고 이 대공 미사일 쏘긴 쐈는데 뭐 그냥 떨어졌다, 맞추지도 못했다, 뭐 헬리콥터가 피하지도 않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니 미군 헬기 조종사가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건 낡았으니까 날 못 맞출 거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낡은지 안 낡은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이제 보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문점은
이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게 이익일지 손해일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그 보는 전문가들마다 약간 관점들이 많이 이제 혼재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 중국도 손해 볼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중국이 뭐 이익을 봤다 오히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이익 본 부분도 있고 손해 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건 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확인되는 거는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못 건드린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국구에서 놀던 나라예요, 미국이. 근데 이제 전국구에서 못 놀겠고 전국 이 시내 나갔더니 무서운 애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자기 변두리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만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는 서방구에서만 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난 시내 못 나가겠네 이렇게 된 거고. 그린란드를 지금 탐내는 것도 뭡니까? 그린란드 만만하니까 탐내는 거잖아요. 윗동네 아닙니까 윗동네. 바로 위에 있으니까 만만해서 그린란드에 사람이 6만 명 산다고 하는데. 그 뭐 돈 뭐 $10,000인가 10만 달러씩 주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그린란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린란드 사고 돈이 남아서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도 더 살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겠네요. 슬픈 일이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볼 때 만만한 나라들이나 건드리지 실제 진짜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못 건드린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 찌질함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북중러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동안 자기들의 적으로 막 세계 대전이라도 벌릴 것 마냥 난리를 쳐놓고는 결국에는 자기 아랫동네에 가장 약한 나라를 치는 그런 그렇죠. 모습 보인 거예요. 네. 그것도 지상군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군만 활용해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정당성을 부여를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대만에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면 그 중국에서 너네는 우리와 하나인데 왜 독립을 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명분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봐라. 미국은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막 납치하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의 그 SNS에서는 중국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대만 총통 납치해오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전 세계를 진짜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정당성을 다 부여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애초에 미국의 생각은 서방구 나라들은 일단 중국, 러시아랑 관계 끊어라. 미국이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알겠습니다라고 과연 하겠냐.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석유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가 극빈층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석유 자본이 들어가서 그 수혜를 받은 극소수 한 10%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 90%는 극빈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혁명을 했을 때 그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나온 돈을 그걸 국유화를 해가지고 빈민 구제에 다 써버리니까 빈민들이 이제 다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면서 다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 자본 그 석유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극빈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반미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반미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런 게 이제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럼 그 나라들이 반미를 하는데 당장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중국, 러시아에 밀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이냐, 오히려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뭐 당장은 모르죠.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도 러시아 유조선 납포하고 이러면 베네수엘라 러시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인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죠. 참 이렇게 해서 북중 베네수엘라까지 연대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거기를 왜 계산을 못했을까? 그렇죠. 네. 다 굴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힘으로 누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중국, 러시아가 손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당장 들어간 건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계속 그 구원의 손을 요구를 했어요. 미국이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도와줘라라고 했는데 실제 막상 작전이 딱 벌어지니까 군사적으로는 돕지 못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대만 문제 때문에 긴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베네수엘라 좀 남의 대륙까지 가가지고 도와줄 만큼의 그런 역량이 안 된 거죠. 이런 건 이제 드러난 부분은 중국 러시아한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의문점은 이것은 미국이 승리한 거냐. 지금 트럼프는 정말 최소한의 피해 상황으로 우리가 엄청난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장 전투는 승리를 한 거잖아요. 잡아왔으니까. 대통령 부부를 잡아오겠다라고 해서 가서 잡아왔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피해가 거의 없고. 목적은 달성했죠. 네, 목적은 달성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통령 부부 잡아오면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반격이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두로를 잡아오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 말을 철저히 잘 듣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베네수엘라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에 감히 대들지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서반구 전체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반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미국의 목적인데 과연 이걸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쉽지 못하다. 그걸 이제 단적으로 드러낸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이 당연히 마차도를 대통령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마차도가 국내 지지 기반이 약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차기 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이 언제 존경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아니 트럼프 본인은 뭐 미국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봐도 마차도를 세우면 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반미 항전에 나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차도는 안 되겠는데 차라리 부통령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좀 활용을 하는 게 그나마 반발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겠냐. 마치 윤석열이 그 탄핵되고 한덕수를 임명하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수 없으니까 바로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걸로 봤겠죠. 마차도를 그렇죠. 세웠다가는. 네. 한번 경험이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도. 대한민국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요거는 한덕수로는 안 되더라.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은 미국의 동맹들이 지금 분열을 하고 있어요. 네, 단적으로 영국이 원래 영국은 미국하고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네. 영국 총리가 미국을 비난했어요. 이 작전에 대해서. 그래요? 영국 네. 원래는 베네수엘라 욕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욕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 작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반이다. 네, 이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프랑스가 그렇게 한 건 봤어요. 네,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고, 뭐 독일 총리도 그랬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다 이거는 좀 불법 아니냐? 이거는 좀 불법 아니냐? 네. 이건 불법 같은데? 자, 진짜 약간 소심하지만, 시원하지가 못하다 정말. 약간 소심하게 조항을. 어쨌든 그것도 아주 큰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영국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항상 국제법의 지배를 수호할 것. 이 얘기는 너네 국제법 업인 거야라고 그렇죠. 이제 말을 약간 돌려가한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애초에 유럽이란 나라가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자기들도 뭔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좀 나왔다가 2003년 이후로 그냥 완전히 수그러들고 미국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까지만 해도 유럽 나라들이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막 참전 안 하고 영국만 겨우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가 완전히 막 박살 나는 걸 보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거 우리 독자적 목소리 내는 것보다 그냥 미국하고 한 배 타는 게 낫겠네라고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03년 이후로는 유럽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계속 한 배를 타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유럽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유럽 미국이 항상 우리 편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미국의 동맹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 상황, 이 결국은 미국이 이제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유엔 지금 저기 그린란드 점령하면 나토도 지금 해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나토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네요. 자, 5번째 마지막 의문점은 이 작전이 지금 마두로를 제거하려는 작전, 이 작전이 하나밖에 진행이 안 됐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셨나 봐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 사실 이게 정말 황당한 그 사건이잖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냥 납치를 해오는 이런 사건인데 이거를 예전에 이제 뭐라 불렀냐면 참수작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나라 지도자만 그냥 잡아오겠다 아니면 그냥 제거하겠다 이런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참수작전을 미국이 이제 저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꽤 이제 효과적인 작전이라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 유사한 작전이 펼쳐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게 사실 베네수엘라 침공하기 직전이었던 작년 12월 28일에 푸틴 암살 작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내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노브고로드 주라고 있는데 발다이가 더 유명해요. 거기 있는 도시가 있어요. 발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푸틴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관저가 여러 개 있는데 모스크바에도 있고 발다이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드론이 91대의 드론이 여기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다 모두 요격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푸틴 관저를 공격했다. 우리가 모두 요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 소식을 듣고 이거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뭐라 했냐면 그 러시아 거짓말한 것 같다. 실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택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만 그 암살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었는데 그 관저 공격한 건 아니야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이제 그 상황을 추정을 할 수가 있냐면 실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장거리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이게 발다이가 어디냐면 모스크바보다 더 북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 공격하는 것보다 더 멀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도 지금 공격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장거리 드론 운용을 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런 장거리 공격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전을 짜주거나 정찰 자료 주거나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데 좌표 찍어주거나 이거 다 미국이 그동안 해오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미국이 시켜서 한 거 아니겠냐 아니면 미국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의심이 들고 당시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작전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영국이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국보다는 미국이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게 있고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싶어 하는데 설마 이런 걸 굳이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젤렌스키를 주저앉히는 방법도 있지만 푸틴을 암살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또 흥미로운 걸 봤어요. 영국의 알렉산더 머커리스라는 언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더 한 발 더 나아갔더라고요. 이게 푸틴의 함정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뭐냐면 12월 28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회담을 한 날이에요. 젤렌스키가 미국에 갔거든요.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랑 푸틴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젤렌스키랑 지금 이제 회담할 건데 잘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평화협정 맺어보겠다라는 식의 통화를 한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회담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통화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푸틴은 발다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크렘린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공격한 거죠. 네. 발다이에 있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이 이제 머커리스라는 언론인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푸틴이 일부러 이 트럼프한테 자기가 발다이에 있고 발다이에서 전화를 기다리겠다. 회담 끝나면 전화 주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이 트럼프가 발다이에 있구나. 푸틴이 발다이에 관저에 있구나.
공격하자. 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푸틴은 크렘린궁에 있었고 저것들이 내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공격을 하는구나. 떠본 거다? 네, 또 본 거다. 그래서 푸틴의 함정에 지금 트럼프가 빠졌다. 네네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충격적인 게 르비우의 오레시니크를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보시죠. 네. 영상 첫 번째 영상 위 영상이 뭐죠? 네, 둘 다 똑같은 영상 그냥 순서대로 틀면 되나요? 네네. 네, 영상 하나씩 틀어주십시오. 여기 어디에 지금 폭격을 하는 장면? 여기가 이제 르비우라고 해서 네. 우크라이나의 이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그 이제 수도 같은 다음으로 곳이고 지금 영상 같은 네, 곳인 예, 건데 같은 곳이죠. 각도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하고 네. 저희 국경 근처에 있어가지고 별로 그동안 공격을 많이 안 받았는데 이번에 오레시니크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막 번개가 치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처음 오레시니크 썼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저것도 진짜 막 하늘에서 이제 막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저 공격이 끝난 뒤에 뭐 하늘이 그냥 환하게 밝았다 뭐 아마 그 오로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공격을 했는데 르비우를 왜 공격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 가스 저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공격한 걸로 이제 추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그 이제 러시아가 오레시니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무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걸로 이제 르비우를 완전히 이제 공격을 한 것도 있고 같은 날 키이우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40여 발, 드론을 한 200여 대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제 곳곳을 공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복수인 그렇죠. 거예요? 네. 복수로 추정이 되죠. 네, 추정이 된다. 네. 어쨌든 지금 이 그 암살 작전이라는 것이 베네수엘라만 진행된 게 아니라 푸틴 사례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는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작전도 진행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이 엄청 긴장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그 전반 현황을 이해해보자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5가지 의문점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그럼 다음 목표로 그린란드와 쿠바를 지목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에서 뭐라고 최근에 얘기했냐면 미국이 공격하면 지휘부 명령 없어도 반격해라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좀 본 것 같아요. 군인들이 제대로 반격을 못했잖아요. 지휘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공격해. 반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과 유럽의 전쟁이 되는 뭐 이건 거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 있죠. 1차, 2차 세계 대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과 네. 유럽의 막 전쟁 나고 거의 그런 급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위험한 상황이네요. 위험하죠.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쿠바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미스테리인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쿠바에 석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석유가 없으면 공격을 안 하면 북한도 공격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시리아 같은 데도 뭐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사실 미국이 쿠바를 공격 안 한 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 습격했다가 전멸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번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왜 공격을 안 하지? 저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추정되는 거는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쿠바를 미국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바가 미국에 상당히 가까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쿠바 위기, 카리브해 위기라고 해가지고 소련 시절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그걸 차단을 해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가서 막은 건데 과연 그 뒤로 미사일 기지 설치를 완전히 포기했을까? 비밀리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쿠바를 공격해. 그럼 쿠바를 막 폭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바에서 미국
으로 미사일이 날라와. 이러면 상당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은 미국이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베네수엘라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었으면 미국이 저렇게까지 쉽게 공격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쿠바도 사실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미국이 공격을 안 하지.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쿠바를 적대국으로 대하면서 네. 끝까지 공격은 전쟁 이 카드는 못 썼던 게 이유가 있지 않나. 이게 진짜 반격 능력이라는 게 실제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아주 심리전도 중요하겠네요. 네,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중요한 그 겁니다. 느낌만 내줘도 지금 미국이 공격을 못해요. 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또 세계 나라들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